일장 항만의 남자, 평범한 삶의 균열. 새벽 5시 반. 인천 항만은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컨테이너 트럭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1월의 찬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검었고 항만의 거대한 크레인들은 괴물처럼 어스름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까만 노동복에 쌓여 있었고 단단한 턱에는 하룻밤을 세운 수염이 소복이 자라 있었습니다. 준호, 3번 라인 펌프가 또 고장났어. 선배 정기수가 반자동으로 지호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8년을 항만에서 일하면서 그의 몸은 이미 기계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은 공구 대신 정비에 어울렸고 등은 무거운 물건을 들기 위해 동물처럼 구부러졌습니다. 또 야간 특근이네. 아내분이 뭐라고 안 해요? 뭐라 하겠어. 밥이 필요하니까. 준호의 대답은 음정 없는 독백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라 할 수 없는 것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기수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전 8시. 인천의 주택가. 한 채의 아파트는 신혼집을 벗지 못한 20년 된 재개발 대기구역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의 창은 향 반대편 주택의 담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소영은 냉장고에 남은 것들을 드러냈습니다. 계란 3개, 미역, 파프리카.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표정은 멀리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어? 딸 이하은은 교복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18세의 그녀는 어머니의 한 손 위도 자라 있었고 얼굴에는 여전히 청소년의 선명함이 있었습니다. 계란말이하고 미역국. 아빠 오늘 밤에 들어올 거야. 소영은 후라이팬에 기름을 둘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18년 동안 반복된 것들, 밥, 국, 반찬, 아이 숙제 봐주기, 남편 기다리기, 이 모두 일과 목록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은이 아버지에 대한 물음이 없었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카페. 소영과 그녀의 여동생 한나영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나영은 소영보다 옷에 어렸고 손목에는 최근 새로 낀 화려한 팔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명함 스탠드에 꽂힌 최도연 대표, 서담 자산관리 회사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언니, 진짜 이 정도면 충분해. 준호 오빠가 이대로는 안 돼. 도연이가 말하는 거 들어봤어? 나영은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상대를 가르치는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뭘 또? 재정 설계. 오빠가 그 정도 나이면 연금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하는데 통장하다가 그냥 죽겠네. 도연이가 무료로 봐준대. 우리 집도 했는데 진짜 달라. 소영은 컵을 들었다 놨습니다. 카페의 배경음악은 누군가의 피아노 연주곡이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반복되는 음들. 그녀의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녁 8시. 같은 아파트. 준호는 퇴근 후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욕실에서 그의 몸은 더욱 커 보였습니다. 허리에는 만성 허리 통증의 흔적인 파스약이 붙어 있었고 등에는 해마다 생기는 습진의 흰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그는 침묵 속에서 밥을 떴습니다. 소영은 그의 반대편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영. 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에 통장 관리 잘해야겠어. 큰 수리비가 나올 것 같아. 소영의 눈이 핸드폰에서 떨어졌습니다. 도연이 형이 우리 재정 좀 봐준대. 오는 일요일에 집에 올래. 뭐를 본다고? 어머, 당신 항상 이런 식이야. 미리 불안해해. 형은 전문가야. 연금도 봐주고 보험도. 소영의 목소리는 낯선 톤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득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것을 통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밥숟가락을 놨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역국 냄비, 계란말이, 파프리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어제와 같았고 그저께와도 같았습니다. 다만 무언가가 미세하게 어긋났습니다. 마치 사진틀이 1mm 비틀린 것처럼 준호는 그 미세한 어긋남을 감지했습니다. 좋아. 와. 그는 밥을 다시 떴습니다. 그 밤 침대에 누운 준호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11시 44분을 가리켰습니다. 옆에서 소영은 이미 자고 있었고 그녀의 숨소리는 깊고 평온했습니다. 준호의 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침대 보자기를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항만에서 기계를 고칠 때의 손처럼 이미 문제를 찾아내는 중이었습니다. 천장의 전등 커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도 18년 동안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인천의 야경이 희미했습니다. 항만의 크레인들도 자동차들도 거리의 가로등도 모두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무언가를 들어올리거나 움직이거나 밝혀야 했습니다. 준호는 그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미 무언가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장 조종의 시작, 실내가 흔들리는 집. 일요일 오후 2시. 거실의 소파에는 최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준호의 통장 사본과 보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빛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명령조였습니다. 이 정도면 위험하죠. 준호 형은 기본 연금도 없다시피 하고 도연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놨습니다. 마치 무언가 하찮은 것을 다루듯이 준호는 거실 문 바깥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목욕탕에서 방금 나온 상태였고 타올이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톤은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보험을 일단 수익자 변경하고 신용대출 한 건 더 받으시면 포트폴리오 다양화가 가능해요. 물론 형동의 하에서. 준호는 거기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건을 목에 감으면서 그의 등장에 거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먹이를 발견한 동물이 천천히 다가가는 그런 차분함이었습니다. 아, 형. 딱 좋은 때네요. 당신 재정 설계에 대해 얘기 중이었어요. 도연은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그의 웃음은 우월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통장 서류를 누가 줬지? 내가 줬어. 왜? 소영이 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어적이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한테는 묻지도 않고? 당신은 항상 부정적이잖아.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이려고. 내 통장이야. 준호는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이 거기서 끝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이 뭘 아세요? 이 나이에 이 정도 자산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도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준호는 도연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언가가 눈동자 안쪽에서 일렁였습니다. 마치 물 위에 돌을 던졌을 때의 파문처럼. 내 서류 정리해. 형. 정리해. 준호는 소영을 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밤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8시간 동안 그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소영은 몇 번이나 뭐해 일어나라고 했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지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준호는 아침 일찍 깨어났습니다. 새벽 4시. 소영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내려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은행 앱, 신용카드 사이트, 보험 포털. 그의 손가락이 쓱쓱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직.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곧 변할 것이라는 것을.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면 항만에서의 일이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이제 야간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겉으로는 초과 급여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낮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형, 뭐 하는 거야? 정기수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크레인 기계의 내부 배선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긴. 일하지. 아니, 요샌 자꾸 뭔가 찾아다니던데. 준호는 기계를 닫았습니다. 형은 몰라도 괜찮아. 그냥 일만 해. 정기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어 왔으니까요. 커마트레. 조용한 카페. 준호는 최도연에 대해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서담 자산관리회사 최도연 대표. 여러 언론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진 자산관리사 최도연, 고액 자산가, 고객 확보, 월 수익 1천만 원대, 자산관리 서비스. 하지만 그 아래로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젠 금융감시 적발 기록, 고객 민원 5건. 준호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최도연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빌딩 12층. 겉으로는 잘 나가는 회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창문으로 보이는 책상은 이게. 직원은 일명. 준호는 엘리베이터 로비에서 건설사 임직원들의 명함을 몇 개 집어들었습니다. 가짜 신원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 주 금요일, 준호는 택시기사 사나이와 술을 마셨습니다. 나이 많은 기사였습니다. 1년 정도 최도연을 태워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 남자 자꾸 대출 받으러 은행 가더라고. 그 와중에 취한 김에 전화 받는 거 들었어. 뭔가 자산을 좀 큰 것처럼 포장하는 것 같던데? 준호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근데 왜 물어보세요? 그냥 호기심. 거짓이었습니다. 준호는 내부 카메라를 샀습니다. 작은 것. 거실에 심으면 될 정도로 작은 것. 온라인 쇼핑몰에서 5분 만에 주문했습니다. 배송일은 목요일로 설정했습니다. 소영은 회사 동료들과 점점 더 자주 만났습니다. 사실 그들은 도연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연이 제안한 직업, 도연이 소개한 투자처. 모든 것이 도연으로 중심이 수렴했습니다. 한 번은 준호가 집에 들어갔을 때 소영과 나영이 거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웃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호를 보는 그들의 눈빛이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구경꾼을 보는 눈으로. 당신은 일만 해. 우리는 뭘 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어. 소영이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산처럼 깊은 거리감. 하은은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았지만 엄마와 삼촌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 수요일, 준호는 금융감시원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최도연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2018년 신용대출 부실 조성으로 적발. 2021년 고객 자산 유용 의심으로 조사 중. 조사 결과 불기소 처분. 하지만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준호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를. 카메라가 도착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준호는 거실 가구 밑에 설치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리고 휴대폰 앱을 연결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도연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서류를 들고. 형, 이번엔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어요. 상속 계획 때문에. 도연은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너는 수익자잖아. 아니면 하은이 쪽으로? 그런데요, 형이 만약 모르는 사이에 뭔가 되면
그걸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준호는 저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위협이었습니다. 아주 세련된 위협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 형. 당신한테 비밀은 없어요. 다 좋은 뜻이니까. 도연이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계획이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 준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저장된 모든 대화, 저장된 모든 제안, 저장된 모든 거짓말. 그 밤 준호는 처음으로 항만에 야간 숙박했습니다. 침침한 조립식 컨테이너 숙소에서. 거기서 그는 준비물 목록을 썼습니다. 쓸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씩. 은행 통장 보호 조치, 신용카드 거래 제한, 보험 수익자 변경 사전 거부, 금융감시원, 제보, 변호사 상담, 기록물 보관처 확보. 그리고 그 아래 준호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항만의 기계를 고쳐본 손이 떨릴 리 없었습니다. 이것은 더 정교한 기계를 고치는 일일 뿐입니다. 새벽 5시 인천 항만. 거대한 크레인이 회전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집어 올렸습니다. 정확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준호는 크레인 조종실 위에서 항만을 내려다봤습니다. 낮은 태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멀리 인천 시가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한번 작동하면 멈추기 위해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참장 조용한 반격, 함정을 설계하다. 변호사 사무실. 강남의 31층 건물. 준호는 회의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박준영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준호가 가져온 USB 드라이브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영상과 음성 파일들을 보십시오. 박 변호사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형, 이 보험을 일단 수익자 변경하고 신용대출 한 건 더 받으시면. 최도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뒤로 소영의 의아한 목소리.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물론 형동의 하에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형 모르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박 변호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금융사기입니다. 명확한 증거죠. 준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다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은행 거래 기록, 신용카드 내역, 최도연이 준호의 계좌에 접근 시도한 흔적들. 여기 보시면 최도연이 준호님 이름으로 3건의 신용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준호님 서명 위조로. 박 변호사는 종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서명 위조죠. 보험 수익자 변경도 정황상 동일합니다. 그리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리고라면 준호님의 아내 한소영은 공동정범입니다. 공모죄로 처벌됩니다. 준호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계 부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일주일 뒤 준호는 항만 사무실의 정기수를 찾아갔습니다. 형, 이거 봐. 준호는 최도연에 대한 파일을 펼쳤습니다. 신문기사 스크린샷, 금융감시원 기록, 법원 판례. 이 남자 알아? 응? 우리 소영 언니 남편 동생이야. 근데 저 남자 사기꾼이야. 이미 여러 명을 속였어. 정기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형한테 부탁이 있어. 저 남자 형이 일하던 현장에서 봤을 거야. 뭐 했는지 알려줄래? 정기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봤지. 어디 투자처 봐준다고 왔었어. 근데 계약서가 이상했어. 수수료가 뭐 이렇게 높아? 그리고 뭐 걸려있는 것 같던데. 그때 녹음할 수 있었어? 그때 대화를 문자로 남겨두긴 했어. 준호는 정기수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최도연이 고수익 투자처라며
강하게 밀어붙인 메시지들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마워, 형. 그날 오후 준호는 경찰청 사기수사팀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이미 최도연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이것들을 보십시오. 준호는 폴더를 건넸습니다. USB, 영상 파일 목록, 은행 거래 기록, 변호사 의견서. 경찰 수사관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님, 이것만으로도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집. 준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없었습니다. 소영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불안한 표정으로. 요샌 자꾸 어디를 가는 거야? 일이 아니잖아. 그게 아니야.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봤습니다. 18년을 함께 산 여자. 아직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소영. 지금까지 뭐 했는지 알아? 소영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가 뭐 했는지 알아? 모르는데. 알아야지. 준호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형이 마냥 모르는 사이에 뭔가 되면. 최도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뭐야? 우리 거실에서. 넌 왜? 준호가 되물었습니다. 넌 왜 내 통장을 내줬어? 넌 왜 내 서류에 서명했어? 넌 왜? 소영은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반복했습니다. 열고 닫고. 내가 말해줄까? 넌 아무것도 안 했어. 넌 단지 의심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게 가장 큰 배신이야.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이틀 뒤 최도연은 경찰의 출두 요구를 받았습니다. 초대장이 아닌 소환장으로. 경찰서 조사실. 최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의 명품 시계도 그의 자신감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준호 씨의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은행 기록과 CCTV가 있습니다. 변호사 있습니다. 그 전에 당신이 한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를 말씀하시죠. 최도연의 입이 떨렸습니다. 경찰은 준호의 영상 파일을 틀었습니다. 거실에서의 대화, 그의 자신감 넘친 목소리, 그의 말들이 모두 그를 고발했습니다. 당신이 주도적으로 계획했죠. 최도연은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인정과 같았습니다. 아내의 남편에게 접근해 신뢰를 얻은 후 금융사기를 주도한 것. 이건 특정 범죄입니다. 법원. 영상 증거가 재생되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검사는 입증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최도연은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색을 잃고 있었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인 최도연에게 금융사기, 서명위조, 재산사기죄로. 판사의 말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선고였습니다. 그 밤, 집. 소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장에서 준호가 했던 것과 같은 자세였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뭔가가 담겼습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존경이었습니다. 아빠. 응. 너는 왜 싸우지 않았어? 싸운 거야. 다만 다르게. 준호는 딸을 봤습니다. 아빠는 무너지지 않았어.
그게 가장 중요한 복수야. 하은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항만. 새벽. 준호는 크레인 조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계가 회전했습니다. 정확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휴대폰에는 변호사로부터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 승인, 단독 양육권 확보, 최도연 1심 판결, 7년형 실형. 준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항만의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길은 이제 명확했습니다. 복수란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위에 서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는 것도. 사장 진실의 폭발, 함정이 닫히다. 신문은 크게 보도했습니다. 신진 자산관리사 금융사기로 체포, 가족 자산 노린 사기극. 최도연의 이름 옆에는 그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검은 안경, 굳은 표정. 그는 이제 피고인 최도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담 자산관리회사는 3일 만에 폐업했습니다. 고객들이 하나둘 떠났으니까요. 신용이란 건 쌓는데 몇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최도연의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울렸습니다. 수십 번. 고객들, 파트너들, 금융사 담당자들. 하지만 이제는 조용했습니다. 그의 번호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을 나왔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담보로 잡혔습니다. 은행이 가져갔습니다. 그의 아내 나영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왜 날 버렸어? 최도연이 전화했습니다. 나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래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혼자 낮술을 마시면서 옛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날 떠나가지 마, 날 떠나가지 마.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실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그랬습니다. 법원 앞.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도연은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기를 주도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최도연의 변론인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재정 설계의 일환으로 서명을 위조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건 침묵. 피고인의 최종 의견은 최도연은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모두 남아 있었으니까요. 카메라에 담긴 모든 것, 은행 기록의 모든 것. 그의 말 한마디도 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법정 뒤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표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봤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한소영은 법정에서 나가며 준호를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날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멈추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내 말을 들어. 소영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준호는 돌아섰습니다. 날 속인 게 아니야. 넌 스스로 속은 거야. 차이는 그거야. 그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소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공중복도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 집. 소영은 반쯤 비워진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집도 준호의 것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소영은 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서 신촌 근처로. 층수도 낮아졌습니다. 햇빛도 덜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나중엔 명백하게. 미안한데 이제 그럴 처지가 아니야. 도연이 소개해준 직업도 잃었습니다.
회사에서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조직 이미지를 위해. 그것은 퇴사 권고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8시까지. 38세의 여자가 새벽 3시에 편의점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이 없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처럼. 최도연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후 재판부는 선고했습니다. 본법원은 피고인 최도연에게 금융사기, 서명위조, 재산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7년. 그는 법정을 나가며 뒤를 봤습니다. 준호는 거기 없었습니다. 벌써 나갔을 것입니다. 감옥. 조용했습니다. 최도연은 감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그것도 준호가 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호는 위로 봤지만 최도연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차이였습니다. 3년이 더 흐르고 가석방 심사. 행동이 좋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도 보입니다. 가석방이 허가되었습니다. 최도연은 나왔습니다. 몸은 더 작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휘어 있었습니다. 47세의 남자는 이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요? 서울역. 그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로. 건설 현장에 자비를 했습니다. 하루 10만 원. 손가락 하나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준호처럼 일했지만 준호처럼 서지 못했습니다. 그의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한소영은 여전히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나갔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한 번은 고등학교 동창이 들어왔습니다. 소영이?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건을 스캔했습니다. 마이즈. 이러고 있어? 일하고 있어요. 그 대답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했습니다. 남편은? 모르겠어요. 그것도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준호는 항만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크레인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하은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과는 법학과였습니다. 아빠, 내가 변호사가 될 거야. 하은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 그래? 좋은 선택이야. 아파트는 이제 밝았습니다. 새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하은의 방도 새로 꾸렸습니다. 거기는 책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는 거실 창을 통해 항만을 봤습니다. 여전히 거대한 크레인들이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정기수와 술을 마셨습니다. 형, 후회 없어? 뭔데? 그 사람. 없어. 준호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나는 아무도 파괴하지 않았어. 단지 진실을 세웠을 뿐이야. 그래도 사람이 망했잖아. 그건 그 사람이 한 선택의 결과야. 준호는 잔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만든 미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만든 미로에서 헤맨 거야. 정기수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밤, 준호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없었습니다. 일장의 밤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의 손이 떨리지 않았고 천장이 아니라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뭐 해? 생각하고 있었어. 뭐 생각? 복수란 게 뭔지. 하은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복수가 뭐라고 생각해? 준호는 딸을 봤습니다. 상대가 고통받는 걸 보는 거. 그게 맞나? 아니면.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그걸 지켜낼 때 비로소 복수가 성공한 거야. 하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선택으로 자신을 파괴한 거야. 내일은 아니야. 항만. 새벽 5시 반. 크레인이 회전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집어 올렸습니다. 정확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준호는 조종실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등은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바다의 석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빨간 빛이 수평선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앞으로